기호 1번 김종민 후보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정책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동용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경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고 행복합니다. 사실 이제 생김새는 좀 상당히 다르죠. 제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의 같음이 있고 일정한 좀 다름이 있는 이런 걸 갖고 정책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서울시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선이 될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2년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정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몇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차량을 만들 때입니다. 이 만들 때 많은 돈이 이제 드는데 서울시당 차량을 만들 때 제가 당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감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입당원 교육은 언제나 늘 당사업에서는 교육의 뒷전을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입당원 교육만큼은 꼭 하자 이런 시당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많은 신입당원들이 폭발적으로 응대해 주셨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체 700명 가까이 되는 신입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마지막 심상정 대표와 함께하는 대선 직후 있었던 신입당원 교육에서는 100명이 넘는 당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당원들을 어디 가서 제가 만나 뵙게 되냐면 각 지역위원회 여러 가지 당원 모임, 당원 캠페인 활동 과정에서 만나 뵈면서 반가운 눈으로 만나 뵐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감동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시당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 강남역 살해 사건, 구의역 사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주요 노동 현장의 현안을 쫓아다니면서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이 현안을 함께하고 연대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과정에서 이 지지가 그대로 대선에 이어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농수산물 시장의 노조분들이라든가 서울의 회계지 포봉지 노동조합이라든가 9호선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노동조합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역할함으로써 당당한 정의당에 입당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에서 또 탄핵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 서울 지역위원회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대선 때 감동 어린 우리 당원들의 참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전략을,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서울시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전망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이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있고 일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투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호 2번 이동영 후보님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이동장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상관님 말씀 주셨는데 자유토론이라 백지만 들고 와야 된다고 아무것도 들고 오면 안 된다고 연락받아가지고 봤더니 우리 김종민 후보님이 또 그냥 자료를 이만큼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상당히 불리한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당원들께 오늘 토론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3기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께서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 한 2년 동안 서울시당 잘 이끌어가 주셨고 발전시켜 왔는데 굳이 경선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에 다시 출마하는 이유는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 대선 때 6.2%의 아쉬운 성과가 있긴 하지만 그 200만 표가 주는 그 지점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와 위기의 이 양 측면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2012년 진보정의당부터 이번 대선까지 5년 동안 해왔던 정의당의 과정은 저는 지켜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수비형 서울시당이었다면 이제는 공격형 서울시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격의 지점은 2018년 내년 지방선거여야 된다. 그래서 수비형 전략과 공격형 전략은 저는 180도 다르다고 봅니다. 새로운 전략과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감독이 필요하다. 기존의 3기 우리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께 잘해오셨지만 기호 2번 이동영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과 구상. 오늘 선관위에 통보받지 못해서 백지만 들고 왔지만 그 백지에 4기 서울시당을 제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비전과 계획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밝혀드리는 토론회가 될 거라는 그 확신을 드리고 새로운 4기 서울시당은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당에 의존하는 서울 광역시도당으로는 공격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내기 어렵다. 가령 내년 서울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광역시도당 그리고 특히 서울시당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존에 내왔던 성과 이상을 가져오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과 그리고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 이 과정에 서울시당은 독자적인 판단과 그리고 전략의 그 중심에 서울시당 깃발이 확고하게 꽂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끝으로 지방원 재선의 경험과 그리고 지역 현장으로 쭉 활동했었습니다. 그 증명된 리더십을 신뢰하신다면 이번에 공격적인 서울시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기호 2번 이동영 확실하게 선택해 주시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택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토론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남은 60분 동안은 모든 것 잊고 다 불살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토론 관련된 룰이 특별히 없습니다. 자유토론이고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 받으시되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제지하는 이유는 후보가 두 분이시고 그만큼 서울시당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질문을 독점하신다거나 발언을 길게 하신다면 사회자 재량으로 적절하게 제한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일 없이 두 분의 멋진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기회를 그래도 먼저 드리는 게 우리 도전자에게 맞을 것 같아서요. 먼저 우리 이동영 후보님부터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에 있어서 지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의 과정에서는 지역은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대선 평가에 지역은 들어가 있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었다라는 것 외에 그럼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이번에 모든 여기 계신 지역 현장님들과 서울의 지역 당원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지역은 꼬마 인프 하나 들고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려운 조건에서 뛰었고 심상정 대표 이제 1분 발언 이후에 변화된 조건에서 좀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선의 기회는 있었지만 매번 지역은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 매번 2순위, 3순위를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과 지역이 좀 전면에 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기 서울시당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역에 좀 사업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준비된 게 있으신지 지역위원회 지역사업 모델에서 좀 새로운 방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이제 3기 서울시당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이제 지역위원회 주요 간부님들이 이제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3기를 이렇게 돌아보자면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의 구호, 그러니까 우리 대선 후보의 구호, 지금 당장 어떤 분들 대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처럼
사실은 지역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지역위원회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당장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뭐 대략 말씀드렸지만 지난 3기 서울시당은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전국 16개 광역시 중 가장 활성화된 모범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서울시당 예산의 60% 정도가 지금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당은 대략 50% 또는 50%못 미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지역위원회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수준에서의 예산 편성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중앙당직자, 시도당 당직자처럼 지역위원회 당직자들도 임금을 받고 활동비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상근자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리함이 있겠지만 일정한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 상근 활동과 체계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서울시당이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감동적이며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금 당장 해야 될 서울시당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지난 3기 때 제가 내걸었던 여러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공약은 주로 다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약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지역위원회 활성화의 동력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역위원회 활성 동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가졌던 정책 공약을 과감히 포기해가면서까지 지역위원회 활동과 체계를 만들었던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도 당연히 지금 당장 지역위원회를 강화하자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전 지역위원회로 이 상근활동과 체계를 확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역활동과 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한 특별기금도 강하게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특별기금은 당일 조성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별기금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주요한 공약이 국민월급 300만 원씩 됩니다. 지역위원회 상근활동가들이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확고하게 강구하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위원회 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이런 지역위원회 활동가들의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지역위원회는 활동당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역위원회 당원들, 그런데 많은 신입당원들이 들어오고 지역위원회 모임에 나가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안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위원회 활동 공간이 없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당원들의 독서 클럽이라든가 스터디 클럽이라든가 이런 식의 공부하는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색적인 당원 모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낮에 만나는 당원 모임, 12시에 만나는 당원 모임, 드로잉을 배우고 함께하는 당원 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색적인 당원 모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생각이고 4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100개 정도의 이색당원 모임을 만드는데 혼신함을 다할 생각이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굉장히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조금 더 이따가 더 얘기가 있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 상근자 300만 원 정도를 맞추겠다는 이제 계획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그렇게 현재 재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 외에 지역위원회의 새로운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좀 사업 모델, 조직화 모델 이걸 좀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300만 원 만들겠다고 말씀 주셔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위원회의 현재 있는 재정 구조는 그러니까 새로운 4기 지도부가 쓰고 9월 전국위원회에 올라올 재정 TF에 잡혀 있는 계획은 기존의 지역위원회 37.5%의 당비가 배분되는 것보다 후퇴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당대표 후보들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아까 18분의 전국위원들께서 말씀들 쭉 주셨는데 전국위원회 가서 심도 있게 이 안건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종민 위원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3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재정적 투입이 필요한데 현재의 7월 이후에 당직선거 이후에
37.5%의 지역위원회 배분되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만 원씩 한 달에 내면 3,750원이 지역위원회 배분되는 방식에서 대략 한 30% 정도로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안은. 그러면 오히려 더 7.5%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더 늘리겠다는 좀 구체적인 보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당의 전체 1년 그러니까 한 달 당비가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5천의 이 파일을 가지고 비율을 10%를 올리든 줄이든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상근자들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작년 8월 27일 지역위원장 워크숍 때 한 지역위원장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뭐 중앙당에 있는 분들 다 열심히 하지만 중앙당은 정규직이고 시도당은 중규직이고 지역위원회는 비정규직이냐, 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 얘기는 아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만큼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상근자들의 처우가 활동이 그러하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기 지도부에서는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특별기금 얘기는 있지만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안을 저는 짜야 된다고 보고, 전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의 당비를 가지고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당비는 당의 기본 사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쓰고, 정당 후원회가 열려 있는 조건이라면 그게 지금 선거법상에 시도당만 있지만 전 지역위원회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당 후원회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매뉴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위원회에서 이 재정적인 것 외에 권한을 저는 많이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권한 문제에서 조금 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위원회에서 그럼 이 정당 혼회라는 것 통해서 재정을 마련했을 때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새로운 지역 사업의 모델은,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좀 더 새롭게 시도해볼 만한 모델은, 저는 제 공약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유니온이라는 걸 새롭게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과 노동을 정의당은 투톱으로 세워서 놓고 좌우에 여성과 청년을 놓는, 그래서 이 정도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새롭게 인연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특성상에 진행됐던 조직노동과의 이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여전히 노동밖에 노동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본부 일반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보육교사들이 그렇고 자활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외에 청소에 대한 간접 고용돼 있는 분들의 문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노동의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는, 노동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정의당의 지역위원회는 지역주민 노동조합으로 해서 기존에 꼭 사업장별로 그 직종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그 주민유니온이라는 측의 지역과 노동의 결합의 한 축, 그리고 지금 강서, 양천, 구로, 마포 쪽에 잘 돼 있는 민중의 집의 모델과, 저는 그 중간에 사회적 경제에서 협동조합의 모델을 세 가지를, 그래서 민중의 집, 협동조합, 그 다음에 주민유니온,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의 각 지역위원회가 결합하는, 네 개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롭게 좀 더 지역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조직화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그리고 재정 모금에도 도움이 되고 당원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그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 대다수 그 대상에 있는 분들이 80~90%가 지역의 유권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조직 전략으로서도 매우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새로운 사기 서울시당은 지역위원회 조직 모델과 주민사업 방식, 지역정치 활동의 방식을 좀 전환하고 새롭게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질문이 왔다 갔다 꼭 안 해도 되죠? 연동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쟁점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선거제도 외에 그러니까 현재 지역위원회 모델과 관련해서 아까 뭐 진기영 전국위원 후보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정의당 서울시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진 시점이 다가왔다. 아직 많이 안 알려졌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특히 서울에서는 저는 이건 핵심적 화두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이 입장 그리고 정의당의 방향은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지역위원회 그 활동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재정TF에서 구성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 더 강하게 지역으로의 어떤 재정 편성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내려와야 된다. 이건 뭐 확고하고 분명한 생각입니다. 일정한 후퇴안을 냈다고 저도 들었고 그에 대해서는 뭐 시당위원장으로서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정당후원회가 일정하게 부활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역위원회가 이제 합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후원회의 부활은 일정하게 중앙당하고 시도당만 현재 합법적인 형태의 당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위원회가 자체적인 어떤 당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형태의 당기를 구성할 수 있고 사무소도 두고 또 상근활동도 둘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선거법 개정 논의의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지역위원회 부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루고 사활적으로 저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그런 것이고 진보 정치의 일정한 어떤 부활과 변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세 개 영역에서의 당부,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자면 사실은 예전 진보정당의 모델 좀 분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분해까지를 포함하는 일정한 권한과 권력이 일정하게 집중되는 방식은 재정적인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은 목표로 삼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분해라든가 지역위원회가 일정한 공직후보를 선출하고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상당히 강하게 부여해야만 그 자체에 일정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 편성권 수준에서는 도무지 이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고민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도적으로까지도 확대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위원회 활성화 모델과 관련돼서는 원래 진보 정당이란 무릇 사실상의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주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토대나 노동조합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당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 자체만의 활동만으로는 사실은 집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주요한 이제 당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민중해진 모델 이런 모델들이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축으로는 지난 진보정당 역사에서 서울 지역의 일반 노조를 이렇게 조직하고 만들었던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 노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조직 노동에 들어오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하다못해 식당에 어떤 근무하는 어떤 노동자 이분들의 노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롭게 가입하여 활동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사실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죠. 이게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주민 유니온이라고 하는 모델일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시도를 해왔고 만들어 왔습니다. 단 우리가 그런 조직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역위원회 활동 당원들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 이미 많은 당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 사회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당의 지지와 또는 당의 조직적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짜기 위한 지역 정치에 대한 전략회의 같은 걸 구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가 제출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은 사회서비스 공단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입장을 여쭤봤는데 지역사회 모델을 또 말씀 주셔서 그러면 일단 그 설명 전에요.
그 지역사회 모델에서 약간 제가 제안한 거에서 약간 잘못 좀 이해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민사회 그거를 단순히 지역위원회가 연대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방식이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다른 정당 또는 시민사회하고 연대를 했지만 저는 명확하게 그 지점은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특히나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시민사회가 그러면 확고하게 정의당에 대한 아니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대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해진 모델과 협동조합의 모델과 그다음에 주민유니온 거기에 지역위원회를 탑재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자는 건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그 일을 직접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과도 네트워킹 연대를 하겠지만 정의당의 유일하게 지금 정당 중에 자유한국당 빼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없는 당이 정의당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이 진보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필요한 거고 민중의 집은 나름의 성과와 쭉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응용할 필요가 있고 주민유니온의 경우는 기존의 서울 민주노총에서 했던 일반 노조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 경비해서 일반 노조로 묶였지만 거기에 묶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그렇고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꼭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좀 더 폭넓게 그 차이는 뭐냐면 일반 노조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교섭의 대상이 사측이 분명히 있는데 이 보육교사의 공공 영역에 있는 이분들의 진짜 교섭의 대상은 그러니까 간접 고용돼 있어도 진짜 사장은 구청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 구청장과 아무도 교섭을 만들어 주거나 그 처우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에 대해서 싸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유니온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교섭의 대상을 명확하게 단체장, 서울광역의 경우에 서울시장으로 놓고 그 싸움을 정의당 서울시당이 시작해야 한다. 저는 이 과정을 비슷한 걸 서울본부에서 구 단위의 지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상 안 된 거고 거기 안 된 이유는 저는 자체 준비도 있겠지만 누구를 대변할 거냐. 그러니까 노동밖에 노동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여전히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과 그들의 편에 서야 되고 대변해야 될 사람들은 많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대응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서울에 서초를 제외한 24개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형식은 개편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와 대체적인 그냥 주차 관리 정도, 그다음에 운동장 정도 관리하는데 시설 관리만 하는 거죠. 사회서비스공단은 지금 이번 대선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핵심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과 연계해서 공약도 있었고 서울시는 좀 더 앞서갔고 서울시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지금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공단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각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 그러니까 자활도 구청의 예산을 맡고 있고 이분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어저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에 또 눈치를 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서비스공단의 방향을 더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잡고 있거나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는 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노동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 단위에 설정됐을 때는 진짜 사장이 구청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간접 고용에 좀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이 책임자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설계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금 계획은 새로 지금 시험에 합격하는 보육교사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편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민간 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우리 진기용 전국위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공공운수 노조 노조 영역에서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상당히 다행이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자체가 저는 새롭게 지역과 노동의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는 보육교사가 따로 보육교사 노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가령 뭐 마포구의 사회서비스공단 내 사회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은 다르지만 그 구에서 만들어졌을 때 교섭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청장과 그렇게 좀 하자는 게 저는 일단 노동권의 문제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 공공성들이 최대한 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가야 된다. 이 방향을 좀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 출연기관 노동조합이나 공공운수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뭐 지하철이 됐든 이쪽에 공공영역의 노동조합도 이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전 잘 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이 자체 정의당이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적극 개입하고 이 내용을 좀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좀 그 입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리면 이거는 진행 발언 드리면 네. 시간은 얼추 두 분이 비슷하게 쓰고 계십니다. 근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한 번 발언하실 때가 보통 4분, 6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서로 간의 의견을 확인하고 좀 더 명확한 각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금씩 발언 시간을 조절해 주시고 질문을 이렇게 좀 교대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이동영 위원장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상당히 강한 공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하게는 저희가 그러니까 노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서울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또 한국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정당답게 이렇게 싸워가고 함께 연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공공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입당해 계시고 그건 아마 그것을 또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노조 등을 포함한 공공 영역의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에서의 고민과 구상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특히나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역이 단순한 의미에서 보자면 공공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 영역에서 이 문제가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가장 좋은 모델의 스타트가 공공 영역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허울 좋은 영역에서의 뭐 중규직 또는 뭐 애매한 형태의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가 정규직화됐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사항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정의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그 이동영 위원장님 공약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제가 보기에도 좋은 공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이하게 아무튼 이제 부문 정치 영역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동은 이제 그 주민연으로 한 개 정도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우리 당에 대한 지지층 이런 지지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했고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고 이게 사실상의 전략으로 등장을 이미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문 정치에 대한 이동영 위원장의 정책 공약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 제출했던 공약서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여성위원회와 청년학생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좀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3기에 있었던 청년미래부와 청와기와의 이런 문제. 그러니까 미래내각이 있으면서 이중적 구조라는 거죠.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성평등본부가 또 있는 거고 청와기가 있는데 청년미래부가 있는 거고 청와기위원장이 있는데 청년부 대표가 또 있는 거고 여성위원장이 있는데 또 여성부 대표가 있는 거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제가 일단은
과도기로 내놓은 공약은 직선제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당직선거 전에 만약에 당규 개정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뽑고 그 청년위원장이 청년부대표를 겸하고 부대표 정수를 늘리더라도 여성위원장이 여성부대표를 당연직으로 겸하는 방식이 맞다. 그래서 권한을 줄 때는 사람을 나눠서 그냥 뭐 좀 자기와 좀 가까운 사람 놓고 이런 게 아니고 권한을 정확하게 주고 책임을 묻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권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뭘 이렇게 막 책임져라 하는 거는 맞지도 않고 당이 언제 권한을 준 적 있습니까? 그냥 자리만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주지 않았고 그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직선제가 가지는 의미는 일단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정치에 쓸 수 있게 다른 정당처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정을 가지고 여성 당직자의 인건비를 쓰고 특히 정당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조건이면 다른 내용에 있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청년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 두 분도 청년정의당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러면 지금 3기에서 좀 나섰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제시하는 거는 부문단위 이제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또 뭐 장애인위원회, 뭐 성소수자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문위원회 성격을 저는 조금 더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제 중심으로 정확하게 좀 타겟팅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뭐 계층, 그다음에 특정 부문 이렇게 해서 했던 이전의 전통적 방식을 좀 더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컨디션,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과정에 저는 직선제를 통해서 한번 정비하고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의제 중심으로 하는 부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부문과 관련해서 뭐 딱히 직결되는 공약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여성주의 문제나 당내 정치적 현안들이 있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일정 부분 좀 피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책임 있는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게 아까 우리 그 박지하 전국위원 후보도 우리는 토론이 좀 가능했다고 하고 저도 활동가 교육에서 토론을 해보니까 토론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신속하고 그다음에 아주 공식적인 책임 있는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지도부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부문의 공약은 뭐 여기 나눠드린 공약서에는 한 2줄 정도 돼 있지만 좀 대체적인 그런 방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여성과 청년을 소홀히 하느냐 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위원회는 아니면 청년 쪽에서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4기 지도부는 최전방의 투톱은 저는 지역과 노동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은 저는 당의 대중성 측면에 하나 있고 노동은 정체성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면에 놓고 지방선거를 돌파하는데 새롭게 대선에서 만들어진 여성, 그 다음에 청년, 성소수자의 문제 이쪽을 우리 당의 좌우에 날개로 놓고 새롭게 날개를 통해서 확장해 들어가고 맨 앞에 돌파에 들어가고 이끌어가는 데는 저는 지역과 노동으로 좀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죠. 우리 당원들이 듣기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대선 때 이제 전략적인 우리 대선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층이 형성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동안 정치적으로 호명되거나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대변을 정의당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6.2%라고 하는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세력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선에서 그동안 사실은 멀리 했었던 우리 이제 진계영 전국위원 후보가 말씀하셨지만 멀리 했었고 약간 이상하게 여겼던 조직노동이라고 표현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이죠. 이분들의 지지가 일정하게는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저는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만들기 위한 사업을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위원회가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 2년 후 5기 선거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부문 정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3기 서울시장에 부여된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이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없으면 서울시장은 사실은 그냥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로서의 그 역할로만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웹자보로서의 정책 공약을 제가 아직은 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어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다른 얘기를 좀 많이 못하더라도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 청년위원장에 대한 직선제는 이미 3기 서울시장 위원장을 할 때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무르익어 왔고 마지막 대선 끝나고 나서의 당시선거를 급히 치르면서 광역시당 연석회를 통해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방식에 대한 안도 다 냈습니다. 당헌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건 뭐 서울시당 위원장을 넘어서서 전국위원으로서 또는 이제 대의원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시당 내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를 시범적으로 시도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문위원회가 저희가 착실히 만들어 왔습니다. 여성 청년 학생 장애인위원회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 위원회가 이제는 위원회로서의 그 구상을 넘어서 서울시민 전체를 향해서 감동의 입은 전략을 어떻게 구현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일정한 지원과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당은 이미 운영위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각 부문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요. 그 편성을 넘어서는 전략적 판단 같은 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상인 성소수자위원회는 즉각 건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당원 모임을 넘어서는 부문위원회에서 자기 위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사업과 관련된 구상과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서울 본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장 내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를 만들겠다 말씀이고요. 2020년까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문제를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대 노총 서울 본부와 20% 노조 조직률을 만들어내기 위한 파트너십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연대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 지역에도 이제 비상구를 사실상 처음으로 서울시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안 지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중앙당이 받아 아는 만큼 서울시장 내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블랙기업 유니온으로 표현된 이랜드 노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블랙기업 유니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라든가 알바 권리 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결과는 결국 각 현장 단위별로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캠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의 전략적인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활동을 현장으로부터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과 청년은 아주 특이하게 꼭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동의 1분 전략회의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감동의 1분 전략회의는 여성과 청년, 우리 당에게 서럽게 지지를 보내줬던 분들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해내겠습니다. 물론 중앙당에도 강하게 제안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당부터 문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 감수성,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 이런 문제에서 차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서울시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 정책, 성인지,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석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당의 정책 공약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완성해 나갈 생각이고요. 서울시 인권조례가 사실상 상당히 후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2의 인권조례 제정운동을 본격화하는 운동을 돌입할 생각입니다. 당원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의 여성 당원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서 여성 당원들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페미니즘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서울시당 사업 전체에 대한 성인지 예산 평가 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모든 서울시장에 만들어낸 홍보물에서 성인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서울시장 전체가 성평등의 지수를 높여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고요. 당원 모임 과정에서 우리 많은 여성 당원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냥 편한 말들로 오가는 말들인데 그 말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어떤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어떤 당원분께서 제안해 주신 거라 꼭 공유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당원 모임에서 성평등 생활 매뉴얼을 제작해서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행동들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당원들은 소화해낼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청년도 독립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들이 청년정의당을 말하는 것만큼 청년 서울특별시당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권한을 사실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 편성의 문제에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시당이 책임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청년정치 스쿨이라든가 특별하게 학생당원 모임들이 지금 있고 조금씩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당원들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이라면 그리고 그 위원장이 되었다면 그 위원장이 추천직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문정치의 강화는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후보가 서울시당의 지지율,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방선거의 최고의 제1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지지율을 만들고 그 기반하에서 지역 후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노동의 조직적인 지지와 청년 여성의 조금 더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만들어내는데 서울시장이 그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 토론이 잘 진행이 안 돼서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계속 공약 발표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이게 아마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이제 또 당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조금 이제 단답형으로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김종민 후보가 제출한 공약이 이제 365 캠프인데 일단 간단하게 365 캠프를 당직 선거가 이제 끝나고 사기가 시작되면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365 캠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제 공약인데 구체적인 준비 로드맵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일단 대선 끝나고 나서 후보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캠프 구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당 체계 자체를 지방선거 체계로 개편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직선거 체계뿐만 아니라 시당 운영위원회 체계 등을 포함한 모든 체계를 캠프 체계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체계는 당연히 후보에 대한 후원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 이제 365일 캠프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 제 구상도 같이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365 캠프는 되게 좋은 단어라고 보는데 조금은 나이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준비에 있어서는 저는 남아있는 시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0일, 짧게는 90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직선거가 끝나면 저는 4기 서울시당 위원장은 제가 되든 김종민 후보가 되든 4기 서울시당 위원장은 23개 상당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님들과 저는 지방선거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1차 결론을 내고 오늘
출마하신 이제 18분 중에 12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주요하게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로드맵을 저는 그린다고 하면 9월 전국위원회에 지방선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안건을 당에 낼 거고 안 내면 당에 내야 되겠죠. 띄우는데 저는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광역시도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전국위원회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전당적 의제를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의당의 선거 방침에서는 항상 그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침이 통과됐지만 실제 의제와 지역 사업은 중앙당이 잡아놓은 대로 계속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선거가 끝나고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에 있는 출마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똑같이 지역에 또 현수막 걸고 아침 출근 시간에 피켓을 의제별로 종류별로 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전당적 의제를 적어도 안 되면 서울시당만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안에 아까 20대와 여성 청년 이쪽이 쭉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유권자 유동성이 아주 강했던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젊은 지지층이 약간 성별은 다르지만 겹치는 문제가 그게 위기이자 기회라는 문제라고 보고 이 유동성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르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의 새롭게 확정해 있는 층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대해야 되는 전략과 별개로 지방선거의 고관여층은 30, 40대 전 학부모층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제가 준비하는 공약은 여기에 뭐 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오무 어린이 안전조례에 대한 전당적 사업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 30, 40대 학부모화해서 우레탄 중금속, 성면, 미세먼지, 통학로 위험, 그다음에 그 방사능, 식자재 포함해서 이 5가지를 지금 구로의 김희석 의원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저는 전국위원회에서 여기 이 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건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달라는 거예요. 당이 광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출마자들이 가판대 서명을 받을 때 당이 뭔가 공중전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일관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점은 9월 전국위가 끝나고 나면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에 저는 이걸 주민발의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아직 없는 조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2004년 친환경 급식조례를 만들었듯이 그걸로 선거를 돌파했듯이 이걸로 돌파하자. 그렇다면 3개월밖에 서명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60일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그 뒤에 11월, 12월은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조직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고 그 다음에 1월, 2월은 선거 준비하고 3월부터 예비선거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안에 모든 선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저는 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선순위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하반기 서울시당의 사업계획은 총력을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 단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머지는 지방선거 이후로 저는 넘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승부처가 지방선거면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는 하반기 사업과 내년 상반기는 지방선거에 저는 올인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당선자를 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아까 여러 가지 제안하신 그 내용들을 확대하고 확장해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로드맵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 짧게 좀 하나 질문 드리면 제가 이제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시죠. 공격적 질문. 위원장님이 지방선거 출마하실 겁니까? 지방선거요? 지방선거 저는 상습선거 출마자입니다. 2014년 이후에 지금 서울시당 당직선거까지 지금 4년 연속 출마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이길 수 있도록 당원님들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당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갔고 당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그게 구청장이든 뭐 서울시장이든 나가라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고요. 생각이 어디든 나가라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지방선거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위원장 후보님은 확실히 이제 의원, 지방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디테일에 강하시고 고민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당원들에게 분명히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서울시당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법 개정에 목을 매야 됩니다.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골든타임을 올 수가 없고 이런 타임을 놓쳤다가는 저희가 다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당은 즉각 서울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거법 개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만들어내고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시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도 물론 하고 어떤 당대표분께서는 그거 서명도 받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 이슈 파이팅을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전략을 구상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감동의 1분 전략을 통해서 노동 전략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지금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는 서울 지역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 11%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3기 서울시당 위원장이 만든 건 아니고 우리 당원님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10%의 꿈의 지지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선거 우리는 왜 꿈을 꿀 수가 없냐는 겁니다. 이 꿈을 만들어내는데 온갖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청년, 여성 전략을 지역위원회가 만들 수 없다면 시당이 그걸 뚫어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든 기반 하에 지역 후보가 3인 선거구에 기초로 출마하는 후보가 대략 15% 내외의 어떤 득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을 시당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위원회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조례제정 운동이나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위를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시당이 할 수 있는 전략을 분명히 만들어 가야겠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당 차원의 전략 비전을 명쾌하고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노동, 여성, 청년의 당원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부문정치 영역의 강화가 실질적인 지방선거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선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과물을 그대로 비전처럼 보이고 전략을 구상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얼마? 지금 시작하고 저희가 한 45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15분 정도 진행하고 이후에 플로우 질문 받는 시간 하겠고 지금 주로 지방선거 관련된 전략과 지역 활성화 방안 중심인데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다른 공약이나 내용이 있다면 좀 이어가 드릴 것 같습니다. 금방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약간 이견과 반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문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껏 2012년 진보정의당부터 2017년 정의당까지 오는 과정에 정의당이 그래왔고 서울시당에서 그래왔다는 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좋은데 우리 당의 역량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평가서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다음 계획을 잡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가 때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몇 줄 넣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역량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돌파해야 되면 저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노동을 투톱에 놓겠다고 하고 여성과 청년을 양쪽 날개에 넣어서 확장 전략으로 쓰고 투톱으로 돌파하자는 거는 힘을 지방선거 돌파 전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당직선거 끝나고 1년 동안에 지방선거에 다 올인하게 되면 당의 전당적 체계는 지방선거 준비위원회로 다 전환돼야 되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표를 더 확대하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득표 전략은 저는 지역과 노동을 결합시키는 전략으로 새롭게 지방선거를 돌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제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역량상에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3개월 동안 전 어린이 안전조례 주민발의 운동만 23개 전 지역에 다 하고 전국에 있는 100개 지역에 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성과와 조직적 성과를 가지고 2018년 6월 13일 전 당선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저는 리더의 역할이고 아까 했던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많이 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8년 6월 13일에는 정의당이 당선자를 몇 명을 냈느냐가 국민들에서는 평가의 기준인 거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평가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담장 안에서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원내 정당이고 새롭게 돌파구를 열어낼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점에 놓고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놓고 활력을 집중해야 되는 서울시당이어야 되고 정의당 중앙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약간 사업을 엄청 많이 방만하게 벌리고 위원장님은 선택과 집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약간 이거는 곡해다, 이거는 마타도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회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저는 있다는 거죠. 중앙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시당은 이제 뭘 하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대선을 통해서 이미 확고한 전략과 비전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남았는데 이걸 또 바꿔서 또 갑자기 뭐 말하자면 이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의제를 던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 지지를 높여 그 정당 지지를 기반하에 지역 후보들의 지역 성과의 바탕을 만들어내는 플러스 알파를 통해 지역 후보가 당선되는 전략을 펴야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동력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당원들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청년 여성 당원들이 많이 입당을 하셨어요. 지금 노동에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당원들이 집단 입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야죠. 지금 우리 당에 공공노동자들이 많이 입당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노동자들에게 길을 열고 함께 당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보장하고 그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주춤주춤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걸 분명히 내걸고 가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의원이라든가 지역 활동 영역에 우리 노조 출신의 간부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십니다. 이런 동력과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뭐로 딴 데다 두고 하겠냐는 거고, 서울시당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활동에 대한 역할과 고민을 지원하고 만들어낸 체계 수준을 넘어서 독립적인 당부로서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이 기초를 20명 정도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도 대략 20명 정도의 전략적 기초연 당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서울 지역의 원내정당으로서의 서울시의원 지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의원이 진출하냐 두 명의 의원이 진출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의 지지율과 대략 5% 넘는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우리 서울시의원 한 명 내는 것과 15%를 넘어서 실질적인 두 명의 의원을 당선시키는 전략안을 짜는 것과 어떤 것이 훨씬 더 서울 지역 내에 정치적인 권한을 획득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데서 이런 힘의 바탕이 돼야 위원장님 얘기하신 여야정 협치도 되는 것이고 촛불 공공정부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혼신임을 당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 당의 진보적 가치와 고민을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데서도 맞고 현재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층도 그렇게 형성돼 있으며 또 우리 당의 주요한 당원들, 새롭게 등장한 새롭게 입당하고 만들어내는 당원들도 그러한 영역으로의 관심과 고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서울시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른 근래 이제 이동영 위원장하고 얘기할 때 유준창하고 나랑 생각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지점에서는 좀 확실히 선별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토론은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견이 있다는 거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 서울이 전멸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하게 전사했는데, 그러니까 관악에서 출마했던 저, 마포의 오진아 의원, 용산의 설혜영 의원, 구로의 홍준호 의원이 쭉 있는데 그 외에 그다음에 여기 뭐 우리 출마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재민 위원장도 계시고 김일웅 위원장도 계시는데 자세히 그때 보면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됐잖아요. 처음에. 그때 우리의 기대와 달랐던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국면도 있고 선거운동의 발응도 그렇고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다 기대했고 우리 당의 후보들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전투표에서 참패했거든요.
민주당 후보의 거의 한 60% 이상이 다 갔습니다. 뭐 혹자는 그걸 박원순의 이어지는 효과라고도 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사전 투표가 했을 때 우리가 했던 20대의 이 표를 좀 더 땡길 수 있겠다고 해서 투표를 많이 했는데 지방선거에 우리 하위 단위 선거인 기초선거에 관여층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 16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번 대선에서도 20대와 30대에 뭐 출구조사 이렇게 하면 평가서에 보면 우리의 지지가 엄청 높죠.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전략은 확장 전략이라는 거지, 지방선거에서 이 20대와 청년 이 층이 지방선거의 고관여층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쉽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면,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그 20대와 청년층은 저는 광역시장, 서울시장 선거와 최소한 구청장 선거에서는 정확하게 자기 지향대로 투표하겠지만 그 밑에 선거에서는 아마 저는 크게 아직도 관심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 주거권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해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위 단위 작은 선거에서는 여전히 저관여층이다. 그러면 우리의 선거에서 고관여층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공략하지 못한 30대, 40대의 학부모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당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15에 20 정도의 후보들이 공략해야 될 대상은 거기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들에서 범위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과 의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지역과 노동을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평가서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가면 우리의 대선평가에서는 유권자 유동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는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20대, 30대의 투표의 관여도가 어디에 더 높은지가 하나 저는 평가돼야 되고, 향후에 다음 전국에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누가 더 고관여냐 저관여냐는 평가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도에 대한 평가 하나, 그 다음에 저는 바른정당은 정의당한테 상당히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존재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전히 지역과 노동을 핵심으로 잡고 30, 40대를 공략하는 의제 전략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좀 거기서 좀 의견이 좀 다르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 후보를 선출할 텐데 비례 후보에서 전략 명부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지방선거 전략에서 비례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 당의 여러 이제 활동해 오셨고 또 여러 전략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전략 명부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견이 거의 다수가 모아진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당원 당규 제도를 이제 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뭐 양측으로 갈라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수 당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추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꼭 장애인 당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 또 비정규직 노동자 또 조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에 우리 당이 전략적으로 그런 게 판단이 된다면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당연히 많은 당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조건에서 시당 위원장의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 드리고, 어려운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장애인을 일본으로 줄 수 있냐, 제가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비례 명부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앙당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서울시당의 선거 방침을 하지는 않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입니다. 서울시당의 독자적인 선거 방침을 잡겠다는 거고, 비례 선거에서 저는 명부 선택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기존에 뭐 1번 홀수번호는 여성이고 이건 이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표 선거에서도 뭐 후보의 공약에도 있듯이 여성과 청년에게 뭐 더 주겠다. 전 그렇게 공약을 제 판단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부문위원회 관련해서 했듯이 전략적으로 이 의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듯이 기존에 그러면 여성과 청년을 뭐 앞번호에 두겠냐. 전 이런 전략 명부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당 위원장의 저는 권한을 가지고 비례 명부에 대해서 안을 짠다면 운영위원과 당원들한테 제출할 것은 지역과 노동의 전략적으로 앞순위 명부를 배분해야 된다. 근데 이 안에 저는 그 아까 했던 여성과 성소수자, 청년, 장애인이 지역의 영역에서 할 것인지 노동의 영역에서 할 것인지는 판단과 그다음에 그때 여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당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노동에 있어서 전략적 과제를 가지고 서울시정의 개입하에 들어갔을 때 당장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정에서 화두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의제 활동을 하반기 그리고 선거 전에 할 거지 않습니까? 이 활동에 전면에 배치하는 지역과 노동 전략인데 여기에 저는 선거제도가 현행 상태라고 하면 아주 적겠죠. 근데 부문도 그 전략적 우선순위 안에서 활동하게 되고 대상자는 뭐 거기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성이 나올 수도 있고 청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방향성을 지금은 명확히 할 때라고 보고 한 가지 조금 뭐 답변과 연관해 덧붙이면 선거제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저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선거제도에 우리 당이 몰빵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 의제를 가지고 지역 사업을 전면화하면서 보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투쟁을 하반기 선거구 획정 전에 집중적으로 펼쳐내는 건 필요하지만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목매고 있다가 실제 해야 될 주민조직 사업과 의제 사업을 못하면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비례 명부도 좀 그런 연장선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시당 위원장의 권한을 저는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라는 좀 확고한 의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실은 현재 5당 구조에서 현재 이제 거의 중소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 기초선거구제로서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당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예정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떤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당장 닥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합시다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튼 지역의 의제도 중요한데 서울은 저희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력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원순 현재 서울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박원순 서울시장 2기에 대한 평가가 어쩐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선거를 대처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좀 짧게 의제 중심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2번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 권태훈 위원장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 먼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뭐 짧게 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가장 단명한 평가는 전 주식회사 박원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마을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자체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가 이 90년대 중반에 했던 프로젝트 사업에 쭉 매몰되듯이 그거하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활동가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박원순의 이 직원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이면에 그러니까 양면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들이 좀 확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푸는 방식이 예산을 물량 투입을 해서 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아까 했듯이 그 지역사업 모델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입되고 평가들이 좀 잘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돈을 뿌리고 자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쭉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의 시의원들과 너무 많은 타협을 했다. 이 개발 그러니까 토건공약과 SOC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좀 냉철하게 좀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보고 표를 위해서 타협해서 이전에 뭐 무소속으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원칙적인 측면에서 빗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언적인 거, 서울 노사정 모델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당 진보정당 의원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지는 않았겠지만 포장은 아주 그럴싸하게 노사정 모델을 하지만 아까 했던 실제 진짜 사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접고용의 위탁 그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도 회피했고 서울시청도 회피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두 번째 이제 질문 주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나 지금 정치개혁 공동연대에서 하는 방식과 조금 별개로 정의당의 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안은 5가지가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사업단장 할 때 좀 냈던 안이기도 한데 뭐 단체장 결선 투표제도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있는데 뭐 기초 선거구를 2 내지 4로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26조를 3 내지 5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뭐 기호 추첨제로 바꾸자는 방식도 있고 있는데 이 5가지를 계속 그렇게 혹시 우리가 하는 하반기 홍보물에 그렇게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저는 하나도 동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보여줄 것은 저는 남아있는 선거구 획정안이 10월부터 논의될 거고 12월에는 광역 서울시의 안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에 출마하는 후보군들이 가장 많이 당선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먼저 정하고 저는 그게 기초 의원 2 내지 3명으로 되 있는 거를 3 내지 5명으로 늘리는 안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 결선 투표나 이런 거는 협상의 과정에 양보할 수 있는지 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뭔지를 명확히 잡고 이거를 총력으로 밀어넣고 그래서 저는 광역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광역과 기초를 지금 다 놓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데 기초의원을 해봤던 제 경험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의 의원 정수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선언적으로 좋지만 광역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광역의회에서 가능한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또 어렵다면 지금 10명 넘는 데가 서울 비례 10명이고 경기도가 12명이거든요. 그러면 100명 넘는 단위에서만 먼저 할 수도 있다는 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절충안들도 고민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이 2가지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저는 지금의 당선자를 훨씬 많이 낼 수 있죠. 아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 정의당은 지금 최근 여론조사 2당이지 않습니까? 11%면 106석이면 우리는 대략 한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러설 수 없는 이 과정에 나머지 선택 과정은 지금의 이 선언적이고 구호로 접근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 방식의 당이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당제 구도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뭐 국민의당 이쪽은 이 시뮬레이션 표를 넣고 의석수가 더 늘어날지 말지에 대해서 표를 보여주면 전 충분히 동의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전국적인 방침이 안 되면 저는 서울시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서울시당의 단독 안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시도당과 차이가 있더라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지역별 편차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정도의 판단의 유연성들은 당이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 약간 이제 이동영 위원장 후보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만 말씀드릴게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개입력 등을 포함한 평가 등인데요. 저는 박 시장이 크게 2가지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이고요. 하나는 생태 환경입니다. 여전히 그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거의 포장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알맹이 사실은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일정하게 전진시키는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 문제 해결 지점에 가면 공직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흔들림이 생기고 말하자면 이제 기업으로부터 끊임없는 흔들림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는 요소는 너무 많이 봤고요. 9호선 지금 1단계, 1단계가 2, 3단계가 있는데 2, 3단계는 공공 영역에서의
그 서울 메트로가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단계는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사회 내에서 이 1단계를 2, 3단계도 1단계 수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2, 3단계에 대한 공모 절차,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흔들림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를 전면적으로 다 통합을 하고 통합된 서울교통공사 중심으로 하는 정규직화를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난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옛날 공약입니다. 지금 생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핑계는 다 국토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랑은 한강 개발에 나섭니다. 이런 모양새와 꼴이 그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오가는 것은 정확히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영역이 원래 박 시장에 대한 당선을 꿈꾸고 만들었던 서울 시민의 마음에 일정하게는 저는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서울시당의 힘은 제가 이제 우리 정호준 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원내정당이 진출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서울시 원내정당을 가면 저희는 당연히 조금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지방선거의 돌파가 근본적인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단순히 그냥 목숨을 걸자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지역은 차분하게 지역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선거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당과 시당은 이 문제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당제 구조화에서 이런 타임이 우리한테 온 적이 없다는 거죠. 다 양당 구조화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두 당이 그냥 타협을 해버리면 그거는 절대적인 자신들의 기득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데 지금 일정한 다당제 구조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일정하게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방선거까지 보장된다면 충분히 여러 다른 당과 연대도 하고 적극적으로 쌓아나가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녹색당이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거의 원외정당으로 되어 있는 이 당도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거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 하에서 끊임없이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왔습니다. 이 시민사회단체 계속 이제 줄을 흩어왔는데 이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박 시장 하에서가 아니라 각 구청이라든가 여러 지방자치제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적극적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결과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사활적으로 선거법 제도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 내에 충분할 정도로 선거법 개정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이걸 주도하고 만드는 것을 저희 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당은 이 사업을 해서 뚫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저는 거꾸로 전국적인 지점에서의 연동형 비례투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서울 지역 시의원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좋다면 전국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협해볼 수 있는 안으로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시당이 해야 할 일이고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제 그 부문위원회 이야기를 하면서 부문위원회 직선제 얘기를 하셨고 그건 전 너무나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인 건데 권한이 있는 만큼 예산이 주어져야 하는 이 모델 얘기를 다 사실 중앙 모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 부대표는 있는데 청와위원장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여성 성평등본부도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고 여성 부대표는 따로 있다. 다 다르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위원회에는 예산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중앙 모델을 딱 얘기하셔서 이게 사실은 시당 모델이랑은 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예산과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전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부문위원회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사업별로 예산을 올려서 이걸 통과되면 예산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당이 전국 최초로 그게 아니라 부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물론 운영이 통과를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팩트가 다른 것 같아서 요거 하나를 좀 시도당은 사실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 모델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
지역정치사업단장도 중앙에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되게 좋은 안이고 지방선거를 뚫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안인데 지역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역위원회 입장에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에서 지역사업 지역정치사업단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게 크고, 사실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하고 내년에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올해와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정치사업단장 역할이나 이후 그 중앙당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설명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존에 이제 운동 진영들이 그러니까 저기 서비스 영역이 공공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회서비스 영역이 사회복지, 그다음에 보육, 요양 이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고 가장 먼저 1호 대통령 서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서 지금 진보정당 최초로 노동을 캐치프레이즈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선거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지방선거 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의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노동만 강조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단이 포괄을 하고 있는 것이 노동권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만, 보육에 있어서의 이 문제, 그리고 여성의 이 보육으로 인한 여성의 이 여성권에 대한 문제들하고, 특히 우리가 고령화되어지면서 실제로 그 나이 들어가 생기는 이 노인병에 의한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면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이 포괄하고 있는 이 34만 개의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서울시당이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저기 광역시도 단체장 16번 불러가지고 내년 기간에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라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먼저 만들어서, 이게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광역시도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걸 전파시켜 나갔다는 건데, 아직 아까 이동영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자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광역시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먼저 서울시가 지금 시도하겠다고 박원순이 하고 그러면 시도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한 고민들을 두 분이 더 주체적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건 질문이기보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 드리는 걸 대체했습니다. 박재하 우리 여성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중앙 모델과 시당 모델에서 제가 볼 때 팩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문위원회 체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당은 그래도 중앙보다 좀 낫다라고 보는데 잘하고 계셨고, 근데 그 전체적인 체계 개편에 있어서 당규를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 모델에서 아까 어떻게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거냐가 계속 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과 노동을 투톱에 놓고 서울시당을 4기 서울시당을 한번 시당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해보겠다 이렇게 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출마 의견을 썼지만 지역의 지금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 활동가들은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걸고 피켓 드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나마 좀 출마자 되는 데는 좀 하고, 이 내용이 우리 아까 박재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7개 광역시도당을 전국 순회교육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질문이에요. 내리기만 하면 뭐하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안 뿌려지고 사무실에 쌓여있는 홍보물이 몇 박스가 있고 못 건 현수막이 사무실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의 23개 지역에다가 이걸 똑같이 할 수 있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에서 먼저 뚫어낼 수 있는 지역은 한 15명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기 강북에 우리
김일웅 위원장이나 영등포의 정재민 위원장이 이제 삼수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면에 서서 지역에 있는 역량들을 할 수 있게 여기에서 물적 그다음에 정책적 인적 역량은 지역에서 좀 저는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물적 역량의 고민에 있어서 기존의 지역 정치 사업비의 방식이 아니라 정당원을 새롭게 좀 더 투입해야 되고 당이 책임지는 선거를 할 수 있게 주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사람을 붙여서 이 의제를 갖고 지역에서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의 역량을 한 단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당이 그렇다면 지금 방식으로 쭉 설명해주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1월이나 돼야 이제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전국위원회가 저는 우리 당의 운명을 가르는 전국위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아까 했던 전당적 의제 저는 어린이 시설 안전조례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저는 거기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가서 저는 그 얘기를 할 거고 전국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전국위원회 가서 전당적 의제에 대해서 예산과 그 다음에 사람과 여러 가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홍보 역량을 다 투입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공중전을 해주고 저희가 성명받을 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1분 발언에서 공중전을 해주니까 지역에서 피켓 들고 선거 때 욕 안 먹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듯이 그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당과 중앙당 해야 될 역할은 그거고 지역이 정말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판을 만들어주는 그러면 전 늘어날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우리 정재민 위원장님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책임집니다. 지역정치사업단장을 했는데 상근 실무자가 저한테 한 명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었던 거 많지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무위에 내는 평가서에서도 그 아쉬운 평가들을 2장의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선거 기간. 근데 실무집행을 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현황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좀 마무리 져야 되겠다 했던 게 당의 정책 설문조사를 여론조사 기계는 반드시 사야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에서 의제는 30, 40대로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안 정도를 4기 지도부 3기 평가와 4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문서로 제출돼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역할을 하지 왜 시당 위원장을 하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가 당내 안 돼 있다. 그래서 시당 위원장이 단순히 서울만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광역시도당 연석회의에 가서 기존의 이 익숙한 관성화된 방식을 좀 더 바꿔봐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가면 저는 광역시도당 위원장들한테 제가 했던 지역정치사업단장 했던 경험과 지금의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같이 요구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중앙당의 대표단에게. 그리고 전국위원회 가서 우리의 대의기구에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뛸 거고. 그러면 지역정치사업단장에서 계속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내용과 저한테 필요한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잡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을 때 저의 판단과 결정, 2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과 대의원대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 전 직을 걸겠다는 겁니다. 직을 걸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에 책임지는 선거도 하지만 결과에 저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출마했다 이렇게 보시고 네 번째 연속 출마에 우리 영등포에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부는 당원들 여러분들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직선거 하면서 경쟁 후보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 당이 좀 이렇게 당 모임 가서도 좀 편안하고 나도 후보를 주는 당인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패배감 이런 것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대선을 통해서 감동의 1분 드라마를 만들었고 또 노동이 담당한 나라 그리고 여성과 청년이 충분히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과 구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전략과 비전 안을 실질적인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를 확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저에겐 전략이 있고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만 싸우는 저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되겠습니다. 예, 꼭 한 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토론이어서 조금 이렇게 박진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조금은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무리하면서 정의당의 첫 번째 정당이었던 당원들에게 우리는 무한한 정치적 서비스를 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전처럼 그냥 우리 당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에서 깨고 우리 당을 첫 번째로 선택했던 지금 당직선거하는 과정 60%가 넘는 우리 평당원들에게 정치적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은 우리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가는 정의당의 명찰을 달고 뛰는 출마자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유능함을 보여주는 정당이 정말 좋은 정당이고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이밍은 이 전략과 방향을 수정하는 교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적절할 때 교체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체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김종민 위원장과 싸우기 위해서 서울시당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익숙한 관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그 익숙함과 싸워서 새로운 걸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익숙한 서울의 편안함보다는 새로운 서울에 대한 역동적인 선택 필요하다고 보고 기호 2번 이동영 서울의 정의당 대표가 되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꼭 당원 여러분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